중동과 아프리카는 2025년 한국 방산의 1순위 지역입니다. 한국의 주요 방산 업체들은 중동에서 거둔 성과를 기반으로 북아프리카, 중동, 아시아를 연결하는 거대한 하나의 방산 벨트를 완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할 정도로 향후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은 한국 방산의 집중 목표가 될 전망인데요. 이를 위해 한국은 아랍에미리트에서 개최되는 방산 전시회 아이덱스 2025를 준비하며 연초부터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한국 방산의 아프리카 공략이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는 희소식이 함께 들려왔습니다. 모로코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프랑스의 자주포가 공개적인 망신을 당한 것입니다. 프랑스는 모로코를 식민 지배한 이래 현재까지도 모로코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한 나라이며 그 덕분에 다량의 무기를 모로코에 수출하고 있었는데 모로코 측에서더는 프랑스산 자주포를 사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드러냈습니다. 모로코 육군은 이전에 36문의 세자르 자주포를 도입한 바 있지만 신뢰성과 사후 관리가 마땅치 않다는 이유로 추가 도입하려던 자주포 물량을 다른 무기로 대체하는 결단을 내렸는데요. 세자르 자주포는 이전부터 한국의 K9과 경쟁을 벌여오던 자주포입니다. 그런 세자르가 도입국의 신뢰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향후 K9의 자주포 시장 독점에 매우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모로코에서 입지를 상실하는 프랑스 방산의 현실과 이를 통한 K9 자주포의 모로코 진출 가능성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과거 프랑스의 식민 지배를 받았던 모로코는 군사 분야 측면에서도 프랑스의 영향력이 강하게 남아있는 아프리카 국가입니다. 비록 모로코 국민들의 정서에는 프랑스에 대한 반감이 아직도 남아있지만 그와 별개로 모로코군은 프랑스군의 무기체계 상당수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프랑스도 모로코를 자신들의 주요 방산 협력국으로 생각하여 자신들의 주력 전투기인 라팔의 수출까지 시도할 정도로 양국의 군사적 협력 관계는 두터운 편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모로코에 대한 프랑스 방산의 입지가 매우 흔들리는 정황이 연달아 포착되고 있습니다. 모로코는 자신들의 차기 전투기로 라팔을 선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최근 진행된 자주포 추가 도입 사업에서도 프랑스의 세자르 자주포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모로코는 이전에 36문의 세자르 자주포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바 있으나 이번에는 세자르 자주포를 추가 도입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아트모스 2000을 36문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내외 군 전문가들은 이미 36문의 세자르 자주포를 도입한 전례가 있는 모로코군이 보급과 정비 체계의 일원화를 위해서라도 당연히 동일한 자주포를 추가로 도입할 것이라 예상했으나 매우 놀라운 결과가 나온 것인데요. 이러한 소식을 전한 해외 군사 매체는 프랑스 방산이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경고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프랑스의 세자르 자주포가 국제방산 시장에서 찬밥 신세로 전락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전통적으로 독일, 프랑스제 무기를 애용해온 체코에서도 세자르 자주포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체코는 2021년에 프랑스로부터 52문의 세자르 자주포를 도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했지만 2024년 말까지 한 문의 프로토타입조차도 제대로 인수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계약 금액은 한화로 무려 5천억 원에 육박했으며 체코는 세자르 자주포를 통해 자신들이 40년 동안 운용하던 구식 자주포를 대체하려 했지만 모든 전력이 실전 배치되려면 앞으로 몇 년이 더 소요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반면 체코보다 1년 뒤인 2022년에 한국과 K9 자주포 도입 계약을 체결한 폴란드는 계약 직후 단 3개월 만에 24문의 K9을 수령했으며 현재까지 100문 이상의 K9을 실전 배치하였습니다. 이 덕분에 폴란드는 동유럽은 물론이고 전 유럽을 통틀어서도 가장 강력한 포병 전력을 보유한 나라로 거듭났는데요. 제대로 된 자주포 수령이 계속해서 늦어지는 체코 입장에서 불만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현재 프랑스는 일부 방위 산업 분야에서 그 한계가 드러나기 시작했으며 후발주자로 여겨졌던 한국과 아시아권 국가들에게 시장 점유율을 계속해서 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안방이라 여겼던 모로코에서마저 프랑스산 자주포의 입지가 흔들린다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K9에도 중요한 기회가 찾아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모로코군이 보유한 자주포 수량을 분석하면 나름대로 사용할 만한 최신형 자주포는 36문의 세자르와 36문을 도입할 아트모스 2000 정도가 전부입니다. 나머지 자주포는 여전히 M109A1과 A2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들의 수량만 해도 350문이 넘어갈 정도로 모로코군은 노후화된 자주포를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60문 이상의 M110A2 등 모로코군이 보유하고 있는 구식 궤도형 자주포를 모두 합치면 400문이 넘어가는데요. 결국 앞으로도 모로코는 자국의 노후화된 자주포를 교체하기 위한 신규 사업을 계속해서 진행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세자르와 아트모스 2000이 전부 트럭 차체를 활용한 차륜형 자주포라는 점입니다. 차륜형 자주포는 궤도형보다 기동성이 우수하고 정비 소요가 적어 최근 유럽 등에서 주목하고 있는 자주포이지만 궤도형 자주포에 비해 지형 제약이 많고 방호력 측면 등에서 뚜렷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사막 지형이 많은 아프리카 일대의 지형적 특징을 고려하면 모로코군의 입장에서도 나머지 구형 자주포는 궤도형 자주포로 교체할 확률이 높습니다. 사막 지형은 차륜형보다 궤도형 자주포가 기동하는 데 더 유리할 뿐만 아니라 고온의 기온은 차륜형 자주포의 타이어 수명을 급격히 감소하게 만드는 데다가 사막의 모래는 궤도형보다 차륜형 차체의 구동축과 서스펜션을 더 많이 손상시킵니다. 일례로 중동을 비롯한 사막에서 작전을 수행한 미국과 프랑스군의 장비를 비교 분석해보니 궤도형 장비보다 차륜형 장비에서 더 많은 고장과 손실이 발생하였다는 것이 입증되었는데요. 즉 모로코군에서도 차륜형 자주포 도입과 별개로 400문 이상의 구형 자주포를 대체하기 위해 궤도형 자주포를 검토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게다가 한국의 K9은 성능 측면에서 프랑스의 세자르와 이스라엘의 아트모스 2000을 손쉽게 능가합니다. 먼저 자주포의 핵심 성능 지표인 사거리에서 K9은 프랑스와 이스라엘을 압도하는 성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K9은 K333 포탄을 사용하면 60km의 사거리를 낼 수 있어 전 세계에서도 가장 뛰어난 사거리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사거리 연장탄 사용 시 50km의 최대 사거리를 보유한 세자르, 40km의 최대 사거리를 보유한 아트모스 2000보다 10에서 20km나 더 긴 사거리 수치입니다. 포병에게 20km의 사거리는 절대로 작지 않은 차이인데요. 한국이 사용하는 M107 고폭탄은 K9에서 최대 18km까지 발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20km의 사거리 차이는 어지간한 155mm 자주포의 고폭탄 사거리 이상의 거리 차이를 의미하며 이러한 사거리 차이는 적을 효율적으로 타격하고 아군의 생존성을 높일 수 있는 전략적 강점이 됩니다. 여기에 궤도형 자주포의 강점인 방어력도 두 자주포를 압도합니다. 차륜형 자주포는 대다수가 트럭 차체를 활용하기 때문에 방어력에서 굉장히 많은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독일은 복서장갑차를 활용한 RCH-155를 개발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궤도형 자주포와 맞먹는 수준의 방어력을 보유하는 것은 쉽지 않은데요. 게다가 프랑스의 세자르 자주포는 차륜형 자주포 중에서도 특히 취약한 방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자르 자주포는 적의 고폭탄 공격을 막아내는 것은 고사하고 급조 폭발물이나 도로에 설치된 폭약 등을 방어하는 것조차 쉽지 않아 상대적으로 약한 방어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아트모스 2000도 방어력에는 많은 투자를 하지 않았는데 이는 정규군보다 무장단체나 테러 조직과의 교전이 많은 이스라엘군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K9은 적 포병과의 대화력전 상황을 가정하여 방어력을 강화하였기 때문에 10m 이내에서 폭발한 고폭탄의 파편까지도 방어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155mm 고폭탄을 사격할 때 허용 오차 범위가 좌우로 20m라는 점을 고려할 때 K9의 방어력은 적이 정확하게 아군을 타격하더라도 탑승한 병사들의 생명을 지켜낼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K9은 긴급 임무 수행 시 세자르, 아트모스 2000보다 더 짧은 시간에 사격이 가능하다는 점과 적은 인원으로 운용이 가능하다는 점도 차별화된 장점입니다. 세자르 자주포와 아트모스 2000은 정차 후 방열부터 사격 이후 진지 변환까지 1분이 넘는 시간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K9은
K9는 동일한 사격 절차를 수행함에 있어 겨우 45초면 충분할 정도로 빠른 사격 속도를 자랑하는데, 대포병 레이더 등의 발달로 사격 후 신속한 진지 변환이 중요해지는 현대전장에서 자주포가 긴급 사격 임무를 실시하는데 15초 이상의 차이를 보인다는 것은 포병의 전술교리 측면에서 절대로 작지 않은 차이입니다. 또한 K9은 원활한 사격 임무를 위한 최소 인원으로 3명이 필요하고 완편 시 최대 5명이 한문의 자주포를 운용하게 되는데, 이는 최대 6명의 인원이 필요한 세자르 자주포와 아트모스 2000보다 운용 인원 측면에서 훨씬 효율적입니다. 차륜형 자주포는 차체의 한계로 인해 일부 인원이 자주포 외부로 나가서 임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 인원 구성으로 인해 K9보다 더 많은 병력이 필요한 것인데요. 이처럼 사거리를 비롯한 자주포의 각종 성능 지표를 비교할 때 K9은 명백히 세자르와 아트모스 2000보다 더 우수한 성능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량의 노후화된 궤도형 자주포를 보유한 모로코에서도 K9의 도입을 검토할 확률은 충분합니다. 과거 모로코는 한국의 K2 전차와 레드백 장갑차에 많은 관심을 드러낸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주포 분야에서 K9의 진출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데요. 2025년에는 K9의 아프리카 진출이 더욱 속도를 높일 것입니다. 다음은 25년 2월 6일 에스토니아 추가 수출 영상입니다. 현재 에스토니아와 한국이 진행 중인 36문의 K9 계약은 벌써 24문이 에스토니아에 인도되었을 정도로 상당한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을 직접 방문한 에스토니아 국방장관은 K9 도입에 상당한 만족감을 드러내며 무기 도입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품질과 가격, 조달 시간 등 3가지 주요 측면에서 매우 우수하다는 극찬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을 방문한 이유는 K9 이외의 다른 무기 체계를 알아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말을 남겨 양국의 추가적인 방산 계약 체결을 기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에스토니아 국방장관은 종심 화력 분야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말을 남겼는데, 여기서 종심 화력이란 적진 후방을 타격할 수 있는 화력 수단을 의미하는 만큼 향후 에스토니아는 한국의 포병 무기 체계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K9과 함께 한국 포병의 꽃이라 불리는 천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 에스토니아는 납기가 지연되던 하이마스 물량을 인도받기 시작했지만 러시아의 공세를 막아내기에는 그 수량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하이마스와 천무를 모두 도입하고 있는 폴란드의 전례처럼 에스토니아가 천무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게다가 에스토니아의 국방장관이 직접 다양한 무기 체계를 살펴보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포병 화력 이외에 다른 무기 체계의 수출도 얼마든지 가능할 전망입니다. 에스토니아는 군 규모가 작지만 지난 몇 년간 급격하게 국방 예산을 늘리고 있기 때문에 신형 무기 구매에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에스토니아가 포병 전력 이외에 다른 분야에서 한국산 무기를 보충한다면 먼저 육군 전력에선 K2 전차의 수출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전차는 여전히 지상 전력의 핵심이자 강력한 국방력을 위해서라면 반드시 갖춰야 할 전력이지만, 안타깝게도 에스토니아는 제대로 된 전차 전력을 단 한 대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나라입니다. 현재 에스토니아 육군의 주력 전력은 스웨덴이 제작한 CV-90 장갑차가 맡고 있으며, 그 아래로 다수의 핀란드제 APC가 뒤를 바치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군 편제는 러시아의 공격을 막아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에스토니아를 비롯한 발트 3국은 군사력 측면에서 러시아의 침공을 자체적으로 방어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나토의 지원군이 들어올 때까지 버텨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발트 3국의 작전 계획은 철저하게 러시아의 진격을 지연시키고 나토의 지원이 당도할 때까지 시간을 벌어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러한 작전 계획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전차 전력의 보강이 필수적입니다. 일례로 같은 발트 3국에 속하는 리투아니아는 독일에게서 레오파르트2 A8 전차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라트비아도 유럽제 경전차를 통해 조금이라도 전차 전력을 갖추려 한다는 점은 러시아군의 진격을 저지하는 데 있어 최소한의 전차 전력이라도 보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방증하는데요. 따라서 러시아 전차를 상대할 전력이 없는 에스토니아는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K2 전차의 도입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에스토니아는 인접한 폴란드, 핀란드와 동일한 시스템의 K9 자주포를 사용한다는 점을 두고 상호 운용성과 유지, 보수의 이점이 크다며 매우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에스토니아가 K2 전체도 관심을 보인다면 K9처럼 주변 국가들과의 협력도 기대할 수 있는데요. 폴란드가 K2 전차를 대규모로 도입한 전례가 있는 만큼 폴란드와 에스토니아가 K2 전차까지 연합전선을 구축한다면 이는 러시아를 견제하는 데 있어 한국에도 매우 큰 전략적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공군 분야로 눈을 돌린다면 FA-50도 에스토니아의 국방력을 강화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무기 체계입니다. 에스토니아 공군 전력은 공군이라는 표현조차 유명무실한 상황입니다. 에스토니아는 L-39 훈련기를 비롯하여 극히 일부의 수송기와 공격기, 헬기 정도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외에 주력 전투기로 사용할 수 있는 기체를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그 대신 나토 소속의 다른 국가에서 교대로 돌아가면서 전투기를 출격시켜 에스토니아의 영공을 순찰하는 발트해 항공 순찰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동안의 에스토니아는 국가 규모 및 국방 예산을 고려하여 이 정도의 공군력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발트해를 둘러싼 나토와 러시아의 군사적 긴장도는 더 이상 에스토니아가 외부 공군력에만 안보를 의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 2024년 12월에도 네덜란드와 핀란드, 스웨덴은 F-35, 그리펜 등을 긴급 출격시켜 초음속 미사일을 탑재한 것으로 추정되는 러시아군의 전투기와 폭격기를 견제하는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결국 발트해를 중심으로 동유럽과 북유럽 일대에 위치한 국가들과 러시아의 군사적 긴장도가 계속해서 고조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으며 에스토니아에게 있어서도 자체적인 공군력을 보강하는 것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에스토니아군이 F-16 이상급의 주력 전투기를 보유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게 사실이며 그렇다면 적은 예산을 가지고 공군 전력을 보강하는 데 있어 가장 적합한 기체는 단연 FA-50입니다. FA-50은 비록 경전투기로 분류되는 체급의 한계상 적성국의 주력 전투기를 상대로 제공권을 장악하기는 어려울지라도 유사시 필요한 항공정찰과 아군에 대한 화력 지원 등을 수행하고 적의 항공 전력을 견제하는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체입니다. FA-50은 주요 무장으로 AIM-9 사이드와인더 공대공 미사일과 AGM-65 매버릭 공대지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기 때문에 공대공과 공대지 임무를 모두 수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블록 20에서 AIM-120 암남의 통합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다면 경전투기임에도 불구하고 시계외 교전 능력까지 지금보다 한 단계 더 발전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게다가 FA-50을 도입한 필리핀 등의 사례를 고려할 때 에스토니아가 열대 내외의 소규모 도입을 진행하더라도 충분히 공군의 주력 전력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필리핀은 한국으로부터 FA-50을 도입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에스토니아처럼 제대로 된 전투기 전력이 아예 없던 나라였습니다. 이에 필리핀은 현재 12대 FA-50을 도입하여 자국 공군의 주력 전력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중국의 군사 도발이 포착되면 지체 없이 FA-50을 출격시켜 무력 시위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에스토니아에게도 훌륭한 교범이 될 수 있는데요. 러시아군이 연일 발트해 일대에서 전투기와 폭격기를 활용하여 군사적 긴장도를 올리는 이때 이에 대응하기 위해 출격시킬 전투기를 보유한 것과 전투기가 없어 아예 손 놓고 바라만 봐야 하는 상황은 전혀 다릅니다. 따라서 에스토니아 공군이 지금보다 전력 강화를 희망한다면 한국은 FA-50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협력 관계에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발트 3국을 비롯하여 동유럽 국가들은 한국에게도 매우 중요한 군사적 파트너가 될 확률이 농후합니다. 이는 단순히 방위 산업의 수출과 경제적 이익에만 한정된 이야기가 아닌데요. 한국과 동유럽은 러시아라는 공동의 적을 두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을 시작으로 유럽의 군사적 위기를 불러왔으며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발트 3국 이외에도 폴란드, 루마니아 등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댄 다수의 동유럽은 추후 자신들도 러시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다양한 한국산 무기를 도입함으로써 국방력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도 점차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을 더 크게 느끼고 있는 상황인데요. 러시아는 북한과 군사 협력을 강화하며
직간접적으로 한국에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러시아의 구형 전투기들이 북한에 지원되기로 합의를 마친 상황이며 앞으로도 어떤 군사기술과 무기가 북한으로 흘러들어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당장은 러시아의 구형 전투기가 한국의 최신의 전투기를 위협할 수준은 아니지만 러시아의 이러한 행위는 그 자체만으로도 한국군의 생명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행위가 누적된다면 향후에는 한국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다탄두 미사일과 핵기술 등이 북한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데요. 즉, 한국과 동유럽 국가들이 방위 산업을 중심으로 긴밀한 군사 협력 관계를 구축한다는 것은 단순히 우수한 무기 체계를 수출입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적이라 할 수 있는 러시아를 견제하는 전략적 이점까지 얻을 수 있는 일입니다. 러시아가 세계 2위의 군사력을 가진 강국이라 하지만 유럽과 아시아에서 양면 전선을 형성할 수 있을 정도로 한국과 동유럽을 압도하는 수준은 절대 아니며 양면 전선으로 한국산 무기가 포위망을 구축한다면 이는 러시아군에게도 매우 부담스러운 존재로 자리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한국의 K9 자주포와 K2 전차는 객관적인 성능 지표에서 러시아의 최신 전력과 직접적으로 교전을 벌일 수 있을 정도로 우수한 성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무기가 러시아 국경지대에 더 많이 배치된다면 푸틴이 느낄 수 있는 군사적 압박감은 지금보다 한층 더 강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에스토니아를 비롯하여 러시아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다수의 국가들과 방산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대한민국 경제에 미치는 직접적인 이익을 넘어 군사, 안보, 외교 분야에서도 다양한 전략적 효과를 낼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며 국가적 차원에서 보다 효율적인 협력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데요. 에스토니아 국방장관이 한국을 직접 방문하여 한국산 무기들의 추가 도입과 협력 강화를 요구한 지금이 러시아를 견제하고 한국에 막대한 이익을 창출할 절호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상 꺼리티브였습니다.